음, 뭐 조회수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취미로 찍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것도 안 말리고 찍고 있긴 한데, 어, 제가 생각해도 좀 막장이라 해가지고 옷은 입으려고. 일단 오늘은 그 제가 저번에 찍었던 영상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었는데,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를 하기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일단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떤 식으로 올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의 핵심은 결국은 자동화예요. 인간이 필요 없는, 그리고 더 간단하게, 그리고 소형화, 그리고 개개인에 맞춘 개인화, 특성화. 하나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나름 전공했다고 할 수도 있는, 어떤 의미에선 3D 프린터를 좀 말하자면, 3D 프린터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일단 다품종 생산에 유리한 방식은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 다품종이래. 대량 생산에 유리한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3D 프린터는 기본적으로 한 개를 뽑든 두 개를 뽑든 동일한 시간, 동일한 양의 소재가 걸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 개를 뽑는데 10만원짜리다 하면은 두 개를 뽑으면 20만원, 세 개를 뽑으면 30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존 생산 방식들은 다 엄청나게 큰 그 물품 필요하고, 기반 바탕에 이제 공장이 필요하고 막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뽑기 위해서 정말 딱 하나만 필요한 제품을 뽑기 위해서 만들기에는, 그런 것들을 구비하기에는 굉장히 효율성이 낮아요. 근데 3D 프린터는 하나를 뽑든 10개를 뽑든, 물론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한 1만 개쯤 뽑으면 기존 생산 방식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소품 다품종 소량 생산에는 월등하게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는 소재의 한계도 있고, 한계가 그리고 속도가 좀 느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쓸 수 있는 데가 좀 한정적인 그런 것도 문제도 있지만, 이미 가정용 정도로 쓰기에는 굉장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라고 평가해도 돼요. 지금 최근 보면은 막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3D 프린터도 있거든요. 근데 퀄리티가 무슨 막 첨단 장비에 들어가기엔 좀 그렇지만, 가정에서 뭐가 부러졌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뭐 컵이 부러졌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그거를 다시 뽑아내는 데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수준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3D 프린터의 재밌는 특징은, 예를 들어 뭐 그 내부에 돌아가는 핵심 부품들, 그 모터, 그리고 이제 노즐, 그리고 그 열을 이제 가하는 노즐을 이렇게 뿜어내는 그 입구 있죠. 그 부분, 이제 열을 가해서 노즐을 녹이고,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출력하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프레임은 플라스틱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뭔 소리냐면, 3D 프린터는 좀 정교한 전자제품 정도가 되는 물건이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를 자가 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정교한, 예를 들어 뭐 컴퓨터 메인보드와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컴퓨터 게임 말 이전에 이제 오락기에 있는 팩 같은 거 있죠. 그거랑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전자기판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3D 프린터가 나온다고 하면, 정말로 자기 스스로를 통짜로 자기가 복제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3D 프린터가 자기가 완벽하게 동일한, 물론 사람이 조립을 하지 않고 완제품으로 뽑아낸다고 하면 당연히 크기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어느 정도 조립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파츠를 하나씩 하나씩 뽑아낸다고 하면 정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3D 프린터가 진짜 완전히 박살이 나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조금 노후가 된 것 같아. 이 정도 레벨이면, 이 정도 레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냥 자기가 적당히 배운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적당히 배운 프로랑 아마추어 사이에, 지금 컴퓨터도 그렇게 쓰잖아요. 컴퓨터, 남자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귀찮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립을 안 한다 하는 분들은 이제 오렌지 PC 같은 거 이제 조립 대행을 시키죠. 하지만 조립 대행 안 시키더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는 직접 뭐 문제가 생겼으면은 보드 보고서 여기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고쳐야겠다, 이런 정도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코드 A2 이거는 뭐 여기에 문제 간 거 같은데 요거 아니면 요거 같겠다, 그래픽 아니면 뭐 램이 같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3D 프린터에 관해서 이 정도 지식을 얻는데, 그리고 숙달되는데, 하는데 숙달되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요. 결과적으로 전문 인력이라는 게 필요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자가 복제까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아주 약간 필요한데, 그게 옛날처럼 막 다른 사람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프로페셔널 레벨, 막 이거는 거의 마술 레벨이다, 막 대장장이 같은 거 중세시대에 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무슨 마법 부리는 것처럼 봤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좀 보면 매뉴얼 좀 보고서 고민 좀 하면은 알 수 있는 레벨, 그 정도 지식만 있어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거기까지, 그 시점까지 가면은요 공장이 필요 없어져요. 1인 1 프린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집마다 하나씩 프린터 있고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씩 뽑아내고, 뭐 프린터가 고장났어 그러면은 옆집 아저씨한테 부탁해가지고 프린터 좀 빌려주세요, 지금 프린터가 없어요. 네, 프린터가 나와. 감이 오세요? 지금엔 한계가 있긴 한데 그 한계를 넘는 순간, 그래요, 뭐 엄청난 공정이 필요한 것들은 프린터로 무리긴 해요. 가정에서 무슨 막 티타늄 같은 거 뽑아내고 이런 건 무리지.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스마트폰 커버 같은 거, 이런 거 고무 뽑아내는 3D 프린터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거 케이스 이런 거 프린터로 뽑아낸다든지, 이 정도 레벨의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펜이 빠갈났어, 펜 몸통만 필요해, 펜 몸통을 3D 프린터로 뽑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제품, 물론 이게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핵심, 그러면은 이렇게 대처하면 돼요. 그 핵심 제품들 빼고 케이스는 내가 원하는 모델링을 인터넷에서 사서 뽑게 하고서 그것만 주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최소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던 공장들은 죄다 셧아웃 되겠죠. 금속은 그나마 좀 오래 갈 거지만 금속도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병행하면서 줄어들 거예요. 어떤 거는 기존의 CNC 같은 걸로 갈거나 이제 깎아서 만들고, 어떤 거는 프린터로 만들겠죠. 프린터가 유리한 게 있고 CNC가 유리한 게 있겠죠. 하지만 플라스틱 레벨에서는, 저는 플라스틱 제품 레벨에서는 프린터가 아마 한 99% 정도는 갈아버릴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프린터로 만들어낸 퀄리티가 낮지 않아서예요. 3D 프린터 치고서 뭐 뽑는지 한번 보시면은 단박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18만원짜리가 뽑는데, 물론 요철 같은 게 보이긴 하지만 형상 같은 게 굉장히 선명한 막 독수리 같은 막 그런 복잡한 형태의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복잡한 형상까지 만들어내거든요. 그냥 평평한 판 같은 거 만들어내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자기가 원하면 만들 수 있어요. 인치 재고서 모델링 하기도 쉬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키보드 커버 뭐 이딴 거 만들겠다 하면은 아무리 허접한 실력인 아무리 이제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신 분이라고 해도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찾아서 아 이렇게 만들면 되구나 배워가지고 그걸로 활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저처럼 맥스 같은 거 배운 분들은 뭐 두말 하면 잔소리죠. 그건 쉽다 레벨이 아니라 그냥 누워서 떡 먹기도 안 돼요. 그냥 공기를 마시는 레벨까지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활성화가 되고 폭발적으로 팔리고 이렇게 되면은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공장 같은 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걸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 라는 말이 되게 나오겠죠. 그럼 일자리가 엄청 사라질 건데 그걸 대체할 일자리? 글쎄요.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3D 프린터만 해도 이 정도의 연파가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나무위크 문서 보고 있어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드론, 자율주행 뭐 쭉쭉 있어요. 자,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인공지능이 강 인공지능 레벨까지 간다고 하면 소설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싸그리 날아갑니다. 인간이 기분 나빠서 판사는 인간으로 해야겠어 이런 거 빼고, 아무래도 상담은 인간한테 받아야지, 그래서 심리 상담가 이런 거 빼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 신이 로봇이 아니라 인간의 전유물이다, 신에 대한 신앙은. 그러면 성직자 살아남고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처리해 줄 거예요. 인공지능 형님께서 인공지능 누님들께서 다 처리해 주실 겁니다. 심지어 제일 빨리 처리될 게 제 예상으로는 사무 알바예요. 사무직 여성이 진짜 무슨 성매매용으로 이렇게 해놓을 게 아니면, 성적인 그런 걸 뭐 있어 보이게 그런 무슨 트로피 와이프 비슷한 느낌으로 고용해 놓을 거 아니면, 엑셀하고 워드하고 간단한 사무 뭐 해줘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있죠. 그런 알바들 있잖아요. 제가 성매매 이런 표현을 써서 기분 나쁘실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직접적인 성매매가 아니라도 성적 상품화적인 개념이 아닌 한 인공지능이 발전했는데 그런 단순 사무직이 살아남는다? 아니에요. 단순 사무직 전부 다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이게 한 개인의 자료는 아닌데 다양한 사람들의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서, 예를 들어 제가 서울 어디를 갔어요. 서울역에 갔다고 쳐요. 그런데 그 서울역에 간 사람들 1000 몇 명이 있어요. 서울역에 간 사람이 1000 몇 명 있네 라는 데이터만 남기고 제 개인정보는 제거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사실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거에 더 가까운 거니까. 물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거를 우리한테 넘기지 않으면 못 씁니다 해가지고 그 개인정보를 다 받아가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건 조금 선천포로 빠진 건데, 페이스북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런 면에서 이미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님들 정보는 다 날아갔어요. 아무튼 그래서 빅데이터는 우리가 전략 같은 거 준비할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략을 준비할 때 수합 분석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수합 분석 같은 것들을 다 자동으로 세팅해서 해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어요. 빅데이터로 데이터를 모으고 인공지능이 그걸 분석해서 수학 분석이니 뭐니 하는 경제적인 그런 다양한 것들을 그냥 한 방에 다 처리합니다. 인간의 그래도 고유 영역에 가까웠고 무슨 화이트 칼라고 이랬었던 그런 전략기획, 그리고 영업, 전략 영업 이딴 거 한 방에 날아갈 거예요. 로봇은 나오면요, 이거 로봇은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쓰고 있잖아. 로봇이 이족구형 로봇까지 나오면은 서빙 알바 이런 것도 전멸하겠네요. 드론이요, 지금 보면 피자 같은 거 나르는 드론은 이미 있죠. 아예 대형 택배까지 나를 수 있는 드론이 생기면은 그 순간 운송업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다 나가리가 될 거고요. 자율주행도 있죠. 자율주행까지도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버스기사, 택시기사 이런 분들 다 그냥 끝장이죠. 옛날부터 끝장날 거라고 했긴 했지만 진짜 한 방에 끝장날 거고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나마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희망일 수 있어요. 얘네들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거든요. 차라리 얘네들은. 예를 들어 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통한 뭐 새로운 직업이 나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 예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가 나오면서 그 스포츠를 통한 새로운 뭐 프로게임 이런 게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지금까지 있었던 뭐 프로게이머 그리고 프로 운동선수 이런 것들의 연장이긴 하지만 새로운 영역이 발생하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그 느낌이 진짜로 무슨 뭐 소다 온라인 이런 거에 나오는 수준이 아니고서야 현실하고 결국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라도 기존 스포츠 같은 게 어느 정도 살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게임 기획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간단하긴 하지만 증강현실을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가상현실이랑. 근데 예를 들어 워게임 같은 거 있죠. 뭐 토탈워 같은 게임, 그런 게임은 오히려 가상현실 같은 거 써도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별화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이 직접 달리는 거하고 가상으로 컴퓨터로 보는 거하고, 그리고 그 가상이긴 한데 뭐랄까 그래픽이나 이런 거를 가상으로 씌워서 현실하고 겹치는 거하고, 이 세 가지가 감각이 다르거든요. 다만 단순 정보 전달이라고 한다면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은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정도 레벨에서 끝날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사물 인터넷이 나오는데,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 있는 것들, 제품들 하나하나가 인터넷과 연결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키보드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다. 집 자체가 스마트폰화가 되면서 벽면 같은 것도 전부 스마트폰 패드처럼 활용한다. 벽면, 가구, 뭐 선풍기, 뭐가 됐든지 간에 전부 다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집에서 뭐 알아서 지가 다 움직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팔이 나와가지고 요리를 하고, 그거랑 살짝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집에서 뭐 사람을 쓴다 이런 집들은 더 이상 사람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집이 크면은 뭐 메이드니 뭐 이런 거, 저 하인이, 집사님 뭐 이런 거 쓰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름도 같은데도. 근데 진짜 허세용으로 쓰는 거 아니면 그런 분들도 다 쓸모가 없어질 거예요. 없어도 충분히 다 돌아가요. 그리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거는 진짜로 완전 그냥 SF 찍는 건데, 얘가 진짜 돌아가면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스마트폰도 필요 없어지는 게 되죠.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이거랑 현실, 가상현실 이런 게 섞여버리면 인터넷하고 떨어져 있는, 지금도 뭐 인터넷하고 맨날 붙어 있어가지고 인간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인간이 뭐 점점 인간처럼 안게 되고 뭐 단절이 된다 이러는데,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이 온라인을 연결하고 가상현실까지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 존재하지 않는 신호등을 만들어서 신호등이 떠 있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차가 오고 안 오고가 내 머릿속에 연산이 돼서 이쪽 지금은 건너가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호등도 필요 없겠네. 지금 차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겠네. 아니면 뭐 횡단보도 이런 개념도 없겠네요. 실시간으로 생기겠네. 지금 가도 됩니다 하고 횡단보도가 생긴 거야. 혹은 이렇게 가상 길이 순간적으로 생긴 거지.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지금 보행자가 50m 앞에서 건너가고 있으니까 차 세웁니다.
인공지능이 차를 조종할 거예요. 백미러 같은 거 다 사라질 거고, 자동차에서. 자율주행하고 인공지능하고 합치면 그런 게 됩니다. 핸들이 옵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핸들 없는 차에서 그냥 그러니까 모든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은 다 버스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 뇌하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그것만으로 이제 자동차랑 연결되고, 진짜로 운전 같은 걸 하고 싶으면은 가상 핸들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전매 신호로 핸들을 잡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매트릭스처럼. 그것만으로 작동할 거예요. 심지어 더 심하면 아예 밖으로 안 나오고 인터넷 상에서만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 자체가 직업인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뭐 영양 성분 같은 거 자동으로 필 채워주기까지 한다 뭐 이런 식이면 가끔가다 그냥 바깥 공기 한번 쐬볼까 하는 식으로 그냥 산책 한번 하고서 모든 활동을 거기서 집에서 처리하는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핀테크는 뭔지 모르겠네요. 핀테크는 뭔지 모르겠지만, 간편 결제 시스템, 뭐 그런 거네요. 집에서 그냥 모든 결제하는 거. 이것도 연계되면 그냥 집에서 다 한다 이런 거예요. 집에서 앉아있고 여기서 컴퓨터가 딱 켜지면서 모든 게 가상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책상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전부 다 종이조차도 가상입니다. 거기다 필기를 해요. 필압 같은 것도 내 감각에서 느껴지겠죠. 그러고 나서 차를 타는데 그 차 껍데기는 레알 있는데 그 내부의 디자인 같은 건 또한 가상으로 만들어줘요. 굉장히 싸죠. 그리고 그 가상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센스 같은 거나 디자인 감각 이런 거를 평가하는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네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냥 용량 늘어나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변화는 없을 거고, 그 외에 뭐 생명공학, 안드로이드, 클라우드, 스마트 모빌리티, 블록체인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다 개념이 똑같아요. 지금까지 쭉쭉 설명했었던 거 있죠. 자동화, 인간이 더 이상 필요 없음. 자, 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서 전부 다 얘네들이 조합된 세상이라고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이 필요한 직장, 직업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하고 만나는 거, 뭐 대화하는 거 이런 거 빼고 산업이라는 개념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뭐가 납니까? 분석 빅데이터 인공지능, 작업 육체노동 인공지능 로봇, 배달 인공지능 드론, 운전 인공지능 자율주행, 집안일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거기에 로봇, 스마트폰조차도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로 대체가 되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공부조차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번역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남는 걸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전부 다 없애버린 후에 없어진다고 치고 뭘 더 새로 만들 수 있을까요? 새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뭐 공업혁명 때 우리는 3차 산업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비스업이라는 개념으로 산업을 돌렸죠. 사실 노동 자체,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한 노동 자체에 필요한 인구는 거의 한 10%, 2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인구조차도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까지 갈 거예요. 정말 뭐가 될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일 큰 문제로 독과점, 뭐 기술적 실업 뭐 이렇게 말하는데, 기계의 반란, 이건 뭐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서 맨날 나왔던 거죠. 매트릭스, 터미네이터, 뭐 AI, 인공지능 윤리,
사실 이게 답을 제가 알고 있으면 제가 대통령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신일 겁니다.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올 겁니다. 오는 걸 막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나마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들은 다 인간 대 인간 아니면은 뭐 어떤 글을 적는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직업들은 지금도 소수의 몇 명에게 집중된 그런 산업이에요. 그래서 산업으로 인정받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만화가가 이제 공장처럼 이제 만화가 수십 명 필요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인기 있는 만화가 몇 명만 살아남지. 뭐 노래도 그렇고 예술, 뭐 종교 이 정도 빼놓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뉴스, 정치 이런 것도 죄다 의미 없을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자, 이쯤 되면은 그래, 기본소득제는 좌파 뭐 진보 사이코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제학자분도 계셨어요. 김광수 선생님이시죠? 그분이 판단력이나 이런 게 나쁘신 분은 아닌데, 근데 지금부터 이런 걸 전반적인 고민을 안 하면 최저임금 관련돼서 이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인간의 특성, 성격적인 특성으로 따졌을 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게 정말 급박한 문제예요. 이것도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뭐 청년 실업 때문에 뭐 하는데 거기에 이것까지 다 달려들어서 갑자기 들이닥친다 하면은 저는 버틸 수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점이 뭐 치안이라고 하잖아요. 그 치안이 무너지는 꼴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무슨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배운 것만 가지고도 이 정도가 나와요. 이 정도 미래가 보여요. 제가 무슨 뭐 전문 학자도 아닌데도 그냥 보여요. 언제 폭발적으로 연결돼서 이게 확 다가올지 그 시점을 정확히 예측을 못해요. 근데 최소한 제가 평균 연령, 대한민국 남자 평균 연령 사망이 뭐 80대에 사망한다. 제가 뭐 80대에 사망한다고 쳐볼게요. 그 안에 나와요. 그 안에는 이 미래가 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잘못 대처하면은 그냥 디스토피아 한번 찍는 거예요. 실업자가 막 90% 찍는데 그들이 뭐 대책이 안 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안 보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던지 아니면 뭐 도둑질을 하고 뭐 약탈을 하고 뭐 난리 치던지, 그런 상황, 그런 극단적인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산주의가 진짜로 필요해지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정말 농담 아니고. 완전 공산주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분량만큼은 공산주의화가 되고, 거기에 그냥 자기가 놀고 싶으면 뭐 만화도 만들고 소설도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걸 쓰는 사람들이 좀 더 뭔가 이득을 가져가고 뭔가 인정을 받는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재화가 생존에 영향을 끼치던 사회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잘못 끝내면 정말로 소수의 몇 명만 무슨 천공성 같은 거 만들어서 하늘에서 살고 무슨 건담처럼 이제 콜로니에서 산다든지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진짜 지구에서 빈민가에서 막 쓰레기, 기계 쓰레기 같은 거 모아가지고 하루하루 연맹하고 그 꼴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생각하셔도 좋고, 이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셔도 좋아요. 아니면 그냥 세계를 위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거시적으로든 미시적으로든, 나만 생각하든 내 가족만 생각하든 혹은 뭐 국가만 생각하든 생각을 해야 됩니다.